안녕하세요. 버들리 입세입니다. 국가주 부검 감정서에 나와 있는 정민의 두 가지 손상 부위에 대하여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이는 얼굴 쪽에는 우측볼에 피하 출혈, 근육내 출혈, 구강 점막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치아에는 특이한 손상이 없다 하였고, 뒷머리의 경우에는 좌측 척두부 두정부 연결 부위, 외 후두 융기 좌측에 좌일창이 각각 3.3cm, 2.5cm 있으나 두 개의 골절과 두 개의 강내 출혈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목, 몸통, 팔, 다리에 다른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대표적인 두 손상, 즉 우측볼 손상과 뒷머리 좌일창에 대해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볼 손상의 경우 치아의 골절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는 우측볼에 충격이 가해지되 우측볼 조직 바로 밑에 있는 치아까지 손상을 입힐 정도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즉 강한 충격은 가해지되 너무 강한 충격이 주어져 밑의 치아와 턱뼈까지 부러질 정도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적절히 강한 정도의 충격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측볼 표면에서는 경미한 포피 박탈만을 보았다 하였습니다. 찢겨진 상처는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측볼 상처는 어떤 모서리에 있는 물체에 찢겨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어떤 둔기에 의해 갑작스러운 강한 압력이 가해져 압착함으로써 내부 조직의 손상이 발생하여 내부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어떤 둔기에 의해 둔탁하게 맞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측골만 이러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합니다. 만약 정민이가 추락하였던지 아니면 어디에 심하게 넘어지어 바위나 어떤 둔기에 심하게 부딪힌 것이라면 저는 반드시 정민이의 팔다리나 어깨 몸통에 추가적인 타박상이나 찢겨진 상처, 끓긴 상처가 남는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민이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심하게 넘어지거나 추락하여 우측볼에 손상을 입힐 정도라면 정상적인 인체는 자신의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팔다리 몸통을 움직여 머리와 얼굴을 먼저 1차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정도가 매우 강도가 심할 경우에는 비록 팔다리 몸통을 움직여 머리와 얼굴을 방어한다 하더라도 그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더 진행되어 손상을 입히게 되기 때문에 머리와 얼굴에 함께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민이는 특이하게도 그러한 정상적인 방어 기전이 작동하면서 발생할 만한 팔다리, 어깨, 몸통의 손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정민이가 어디에 넘어지거나 추락함으로써 우측볼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정민이는 방심하는 사이에 제3자에 의해 주먹 또는 둔기에 갑자기 가격을 당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체의 방어 기전이 미처 작동하지 못한 것이죠. 물론 운동신경이 매우 발달한 이소룡 정도가 되면 어쩌면 방어 차원에서 팔로 그 가격을 막을 수 있을상 싶습니다. 그래도 팔에 손상이 남았겠죠. 정민이의 우측볼에 대한 선별적 손상은 제3자에 의한 갑작스러운 가격 또는 어떤 갑작스러운 타격을 안겨줄 수 있는 둔기에 의한 손상이라 생각됩니다. 반포나들목 CCTV 영상 중 1시 49분 영상을 참조해 볼 때 가해자에는 피해자는 정민이로 특정이 되며 어떤 목격자의 목격담을 참조로 해 볼 때 피의자에 의한 정민이 볼에 대한 선택적 가격의 결과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으며 우측볼 손상의 형태 자체가 이러한 제3자에 의한 선택적 가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기계에 의한 인정사정도 없는 무지막지한 강도로 우측볼의 선택적 타격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치아 골절도 발생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검 감정서상 치아 골절은 없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지막지한 강도의 매우 강한 기계에 의한 타격은 아님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강도, 그러나 충분히 피하 출혈, 근육내 출혈, 구강 점막 출혈 정도에서만 거칠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강도의 선택적 타격에 의한 손상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러한 타격에는 강한 주먹에 의한 타격이 가장 유력한 후보자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1시 49분 CCTV 영상을 보면 그냥 가격을 한 것이 아니라 뛰어가면서 그 달려가는 힘까지 실어서 가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피하 출혈, 근육내 출혈, 구강 정막 출혈, 그 대신 치아의 골절은 없을 정도의 손상은 충분히 발생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뒷머리 좌열창의 경우에는 그 위치를 보면 외후두 융기 좌측에 2.5cm 정도의 좌열창, 좌측 척두부와 두정부 사이에 3.3cm 정도의 좌열창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외후두 융기에 발생한 좌열창은 무언가에 콱 찍힌 모양으로 보이는데 그 위치가 가운데에서 약간 좌측에 발생하였습니다. 좌측 척두부와 두정부 사이에 발생한 좌열창은 외후두 융기에 발생한 좌열창과 평행성을 이루지 않고 약간 사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길게 찢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개골 골절과 두개내 출혈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손상 기전에는 여러가지 가설이 있겠으나 가장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이 추락에 의한 손상입니다. 331 추락 가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정민이가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추락 장소는 모서리가 있는 그 큰 바위들이 널려 있는 곳이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솔직한 소견은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하여 큰 바위들의 뒷머리가 그대로 부딪혔다고 한다면 두개골 함몰골절과 두개내 출혈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팔다리 몸통에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였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정민의 경우에는 팔다리 몸통에 추가적인 손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개골 함몰골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두개내 출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저는 솔직히 Y나무 오른쪽 간기석에서 추락하였다라는 가설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실험은 그 아래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Y나무 오른쪽 간기석에서 굴러뜨려지든지 추락하든지 팔다리 몸통에 추가적인 손상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로는 정민이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손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Y나무 오른쪽 강비탈에서 굴러떨어지든지 추락한 것은 아니라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실험은 매우 일리가 있는 실험이며 합리적인 결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험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그 결과 역시 이치에 맞을 때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실험 자체는 매우 합리적인 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31 추락 가설은 사실상 맞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1 추락 가설로는 뒷머리의 좌열창과 우측볼 손상이 함께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뒷머리 좌열창과 우측볼 손상은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 심한 손상이 주어졌는데 정반대쪽에도 같은 정도의 심한 손상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주어지기란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331 추락 가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331 추락 가설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3시 25분에 정민이가 2명의 일행에 의해 테크 옆 나무 숲속으로 끌려 이동되는 장면을 뚜렷이 분명하게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반포 나들목 CCTV에 분명하게 포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 시간대에 해당하는 331 추락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시 31분 그 시간대에는 정민이는 이미 테크 옆 나무 숲속으로 옮겨진 이후라 Y나무 근처에는 더 이상 정민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31 때 추락할 정민이는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331 추락 가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31 추락 대신 저는 325의 이동과 423의 이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325 이동도 423 이동도 반포 나들목 CCTV에 명확하게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증거자료의 존재를 중요시합니다. 325 이동과 423 이동은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민의 뒷머리 두 군데의 좌일창은 2시 18분 잔디밭에서 피의자가 정민이를 완전히 일으켜 세우려 하다 정민이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뒤로 넘어지므로 잔디밭 위에 있던 돌에 찍혀 발생하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도의 충격이라면 두개골 함몰골절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두피의 손상을 발생시키기에는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인체의 방어 기전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므로 크게 다칩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와는 다치는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생각합니다. 정민이는 차가운 물속에서 사망한 채로 5일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두피에 발생한 상처가 물에 불어 어느 정도 약간 더 커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정민의 뒷머리 좌열창은 뒤로 넘어지면서 모난 돌에 그대로 찍혀 또는 모난 돌이 튕겨 나감으로 뒷머리를 찢어 놓은 상처라 가히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뒷머리 좌열창 중 외부 후두 융기 좌측에 있는 좌열창은 중앙에서 약간 좌측에 발생되어 있는데 그 상처의 모양을 볼 때 정민이가 뒤로 그대로 넘어가면서 모난돌에 그대로 찍혀 발생하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측 척두부 두정부 사이에 난 좌일창은 발생 기전이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좌측 척두부 두정부 사이에 발생한 좌일창을 자세히 보면 그 상처의 방향이 있어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개부를 일종의 구의 형태라고 생각해 보았을 경우 좌측 척두부 두정부 사이의 좌열창은 구의 중심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구의 표면을 지나는 큰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은 구의 표면에서 보면 거의 직선으로 보이며 곧장 앞으로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구의 표면에서 곧장 앞으로 달리는 성분, 즉 원호가 향하는 방향과 그 방향에 거의 일치하게끔 상처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그러한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O라고 적혀 있는 것은 두개골을 하나의 구로 보았을 때 구의 중심, 즉 두개골의 중심에 해당합니다. 두피에는 위로 향하는 휘어져 있는 굵은 곡선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구의 중심 O를 원의 중심으로 하면서 두피 표면에 그려지는 큰 원의 일부 모습입니다. 일종의 원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원호는 뒷머리의 중심을 지나갑니다. 그 원의 각점에서 양쪽으로 짧은 선분이 그려져 있는데 그 성분은 원의 각점에서 볼 때 일종의 접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피에 그려진 원호는 각 접선에 수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 척두부 두정부 사이에 발생한 좌열창을 보시면 그 찢어진 방향이 뒷머리 중심을 지나는 원호가 이루는 방향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은 구의 중심 O입니다. 이것이 제가 정민이 뒷머리, 특히 그 좌측 척두부 두정부 사이에 난 좌열창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특징인 것입니다. 좌측 척두부 두정부 사이의 좌열창은 그러한 방향으로 상처가 남으로써 외후두 융기에 발생한 상처와는 달리 그 상처의 방향에 있어서 서로 평행을 이루지 않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방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즉 약간 사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뒷머리가 굴러다닐 수 있는 모난 작은 돌이 있는 위치로 그대로 쓰러질 경우 두개골은 딱딱하므로 그리고 두개골은 일종의 구의 형태라 할 수 있으므로 두개골이 땅바닥과 그대로 부딪힐 때 그 사이에 놓여있는 굴러다닐 수 있는 모난 작은 돌은 강하게 넘어지는 두개골과 그 땅바닥 사이에서 그대로 튕겨 나가게 되는데 그 튕겨져 나가는 방향이
구의 중심을 원의 중심으로 하면서 두개골과 땅바닥이 맞닿는 곳을 지나는 구의 표면에 그려진 원호가 이루는 그러한 방향으로 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두개골이 땅바닥과 강하게 부딪힐 때 가장 약한 부분으로 모난 작은 돌이 튕겨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직접 뒤로 넘어져서 돌에 부딪히면서 할 수는 없고 큰 농구공과 작은 스쿼시 공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습니다. 큰 농구공을 두 개 부라 생각하고 작은 스쿼시 공을 굴러다닐 수 있는 잔디밭 위에 있는 작은 모난 돌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럴 경우 정민이 뒷머리가 땅바닥에 그대로 찍는다 생각하고 그러한 형태로 큰 농구공으로 작은 스쿼시공을 내려 찍일 때 작은 스쿼시공이 어느 방향으로 튕겨나가는가를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실험을 여러 차례 한 결과 작은 스쿼시공은 큰 농구공이 땅바닥에 내려 찍힐 때 가장 약한 곳, 즉 농구공이 땅바닥에 닿는 점을 지나면서 그 농구공의 중심을 지나는 원호의 방향과 같이 그러한 방향으로 작은 스쿼시공이 튕겨져 나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번 실험을 해보아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민이 뒷머리 좌일창 중 좌측 척두부와 두정부 사이에 난 손상은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정민이 뒷머리가 땅바닥으로 부딪힐 때 마침 그 사이에 작은 모난 돌이 있어서 그 부딪히는 충격에 의해 두개골의 중심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두개골이 땅바닥과 맞닿는 곳을 지나는 큰 원의 한 선분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 모난 돌이 강하게 튕겨나가면서 두피를 찢어 놓음으로써 발생하였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상처가 생기는 것은 그쪽 방향이 가장 튕겨나가기 가장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물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작용의 원리를 따른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 앞에서 수학적인 개념, 물리학적인 개념을 어렵게 도입하였으나 그것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단지 정민이 뒷머리 좌측 척두부와 두정부 사이의 좌일창은 작은 모난 돌이 튕겨져 나가면서 생긴 창체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정민이 뒷머리의 좌측 척두부와 두정부 사이의 좌일창은 작은 모난 돌이 가장 튕겨나가기 좋은 방향으로 튕겨나가면서 두피를 찢어 놓음으로써 발생하였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이는 평지에 의해서 뒷머리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잔디밭 평지 위에 모난 작은 돌들이 있어 튕겨질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외후두 융기 약간 좌측에 생긴 상처는 돌에 그대로 찍혀서 생긴 상처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좌측 척두부 두정부 사이에 발생한 상처는 정민이 뒷머리가 땅바닥에 그대로 내려 꽂힐 때 마침 그곳에 있던 모난 작은 돌이 튕겨나가면서 입힌 상처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2시 18분 정민이가 뒤로 그대로 서릴 때 뒷머리에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저희 주장에는 2번 목격자의 세시경 정민이의 덩부위가 젖어 있더라는 정원과 그 아래 312 목격자의 정민이 좌측 등이 진해석으로 젖어 있더라는 정언에 의해 그 주장의 옳음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나들목 CCTV 영상을 분석해 볼 때 그 아래 312 목격자의 목격 시점이 3시 20분으로 파악되므로 이 시간대는 3시 31분보다 앞선 시간대이므로 331의 추락가설에서 말하는 것 같이 3시 31분 추락에 의해 뒷머리 좌일창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출혈이 되었고 우측 등이 젖었다는 것은 서로 시간대가 맞지 않으므로 331의 추락가설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정민의 우측볼의 손상은 1시 49분 피해자의 강한 가격으로 발생하였다 여겨지며 이와 더불어 의식 소실이 발생하였다 말씀드릴 수 있고 정민의 뒷머리 좌일창은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정민이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짐으로써 그곳에 있던 돌에 그대로 찍혀 외후두 융기 좌측 좌일창이 발생하였고
또 돌이 튕겨나가면서 좌측 적두부 두 정부 사이 좌일창이 발생하였다 여겨지며 이로 인해 심한 대량 출혈이 있었고 그 출혈로 인해 좌측 등을 피로 흠뻑 젖혔다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상은 익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상은 폭행이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며 단순한 실족사가 아님을 증거하는 분명한 자료이며 이러한 손상은 정민군에 있어서 의식소실과 대량 출혈이 함께 있었음을 충분히 말해주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익사가 일어나기까지 중간 과정 속에서 타살적 행위가 분명히 있었음을 강하게 어필한다 할 수 있습니다.